자, 그럼 뭐 천천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한 분씩 오늘 오늘은 이 더불어민주당 60년사 중에서도 5장 상당히 분량도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각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제목은 평화 번영의 눈동자, 민주정부 10년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정주영 변호사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이 부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전 지금까지 이제 뭐 계속 안 빠지고 계속 출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일 그동안에 읽었던 부분 중에서 제일 황금기가 아닌가, 민주당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과 뭐 카카라는 호칭을 이제 최초로 이제 빼라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호칭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이제 그것도 처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 시기와 노태우 대통령님 시기가 참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뭐 어떤 위기 극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해안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신 부분이라든가 남북 관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때 이런 대통령님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어떤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색과 독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탄탄한 내공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국가를 잘 운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시기는 정말 뭐 우리 기억 속에서 아주 가까운 시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뭐 관련해서 혹시 뭐 좀 인상 깊은 구절이나 같이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파트는 없나요? 이 부분은 그렇다라든가. 저는 아까 정지용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 각하라는 호칭 없앴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586쪽, 이 책이 두껍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아주 민주정부에서 달라진 것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김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힘을 실어줬다. 국무회의 처음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과거 거부였던 청와대는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본래의 비서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국무회의에 배석했지만 발언권을 가질 수 없었다. 국무회의와 장관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청와대는 곧 힘이었다. 권력의 연못이었다. 대통령의 뜻이 아무리 굳더라도 다른 힘이 작동했다. 일반 사람들은 권력의 크기를 대통령과의 거리로 측정했다. 그래서 이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래도 국무회의가 국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걸 김 대통령의 소신은 임기 중에 변함이 없었다. 재임 5년 동안 275회의 국무회의가 열렸고 그중 224회를 대통령이 주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박정희 정부 때는 청와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승만 정부 경무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그냥 아주 간소한 조직이었고 박정희 정부 때도 청와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물론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강력한 힘을 휘두르면서 권력화됐죠. 그러다가 특히 청와대가 강화됐던 건 김영삼 정부 때였던 것 같아요.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아무래도 문민정부가 이제 들어가면서 청와대로 정치인들이 되고 이제 들어가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건부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 청와대의 소통령이라고 해서 이른바 인사부터 뭐 다양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현철 씨가 이제 청와대 인근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논란을 좀 일으켰고 결국엔 감옥도 가셨죠. 근데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다시 내각이 이제 이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되게 특이했던 점은 IMF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와대 인력을 상당 부분 축소했어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정치인의 수를 많이 줄이고 그리고 청와대 전체 인력을 줄이고 그리고 내각에 이렇게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는 내각의 장관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고 그 당시 내각의 장관들이 이제 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명박 정부 때 또 다시 또 청와대가 비대화되고, 박근혜 정부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뭐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대표되는 굉장히 강력한 청와대, 그리고 또 현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청와대가 굉장히 좀 비대화돼서 인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그런 그 학계에서 박상원 씨 같은 사람이 청와대 정부라는 책까지 내서 비판을 하고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와대를 이렇게 비대화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국정 운영인가.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그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단 첫 번째로 내각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인사청문회를 넘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인사청문회를 넘는 과정에서 온갖 뭐 비리, 뭐 개인사, 뭐 재산 과정 이런 게 다 드러나면서 웬만큼 실력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인사청문회 가는 자리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관 자리 줘도 사실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정부에서 황희 국회의원이 문화부 장관이 돼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이거 뭐 친문이 다 해먹는다 이런 대표적인 욕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황희 씨인데, 황희 장관 그 예사 뒷얘기를 들어보면 황희 장관이 한 8번째인가 9번째 후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적임자들을 계속 물어봐도 다 못한다 고사하고 인사검증해 보면 걸리고 다 나와서 결국에는 계속 뒤로 뒷순위를 밀리다 보니 이제 현직 국회의원한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그나마 이런 기본적인 검증을 거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높고, 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장관이 돼도 장관실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책 보좌관 2명밖에 없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직업공무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정치인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그 정치인이 자기 신복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정책보좌관이라는 게 한 자리 혹은 2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부서에 가서도 부서를 장악하고 힘을 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장관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권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실은 부서 업무에 어느 정도 능통해지고, 그리고 인사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인사를, 우리 편 누군지 알고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개혁성 있는 관료들을 찾아내고 그걸 업무에 적용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장관 임기라는 게 기껏해야 1년에서 길어야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장관이 사실은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고 개혁의 주체가 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장관은 그냥 상징적인 인물, 인품 좋고 도덕성 이렇게 무난한 인물을 시켜놓고 실제로는 청와대가 뒤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 청와대 정부로 장악을 하게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 보수 정부는 관료 사회가 거의 일체화돼 있었기 때문에 관료 출신들이 관료 마치고 되게 여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뭐 공화당이나 민정당 시절에. 근데 지금 김대중 정부부터는 그런 관료들과의 어떤 인적 연계가 많이 끊어진 상태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정지웅 씨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지환 씨도 들어오셨는데,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 김지환 씨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책 읽으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좀 크게. 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여기사 직장인 김지환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조금만 더 크게. 네네. 이제는 좀 들립니다. 소속이 마이크가 별로 그렇게 잡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을 좀 다음에 갖고 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사실 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훑어보는 느낌 정도로 봤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온 역사들이잖아요. 제가 91년생이라 이번에 이제 다 겪어온 역사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가 되게 좀 재미있었고, 그리고 뭔가 말하려도 까먹었는데, 그리고 이게 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약간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를 조금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부분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그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뭐 2차 전지라거나 아니면 뭐 친환경 에너지 아니면 뭐 반도체 이런 거를 좀 발전시키면서 좀 국제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물품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죠. 그런 물품들을 조금 개발하고 그거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좀
정보 고속도로를 깔았던 문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좀 따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래도 좀 알아왔던 거니까 좀 제가 몰랐던 김대중 대통령 위주로 좀 많이 봤었는데, 역시 좀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사장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국제적 감각을 보고 되게 마음이 좀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적 노력과 햇볕 정책이 상당히 감명 깊게 읽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장님이라는 건 송모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죠? 네. 송모 그 돌아가면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그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보미 씨도 들어와 계신데요. 김보미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 이 부분 5장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소감 얘기해 주시죠.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구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범이고요. 자주 얼굴 뵙는 분들이 대부분 계셔서 알고 계실 것 같고,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뒤로 오면서는 제가 지금 78년생인데, 78년생이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역사적으로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배운 60년사였는데,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나도 정치에 있었던 이제 분들이 대통령 분들의 이제 역사를 좀 책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좀 다시 뒤돌아보게 되는 계기. 그때는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이때는 국민과의 대화 막 이런 생방송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되는 시기여서 옛날 그 구정치와는 조금 국민이라는 거를 좀 많이 대두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정치 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김대중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전라도 워낙 이 어머니 분들이 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셔가지고 그런 좀 특이한 문화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대통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라도 분들은 대통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이상한 그런 문화들이 전라도 쪽으로는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순상님. 네, 순상님이라고 안 하는 게 혼나야 되는 네, 맞아요. 예,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전라도 쪽에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전라도 쪽에 호남 쪽에 이제 강세인 민주당에 대한 그런 호남이 밀면 좀 대통령이 좀 되는구나라는 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도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조금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생산적인 복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국민기초생활제도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때 아마 한류영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불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해외적으로도 좀 이렇게 개방이 좀 되면서 그쪽으로 경제 성장을 좀 많이 이렇게 주도하는 역할을 좀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도 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식정보 강국인가 뭐 이런 책 속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의 구축에 대해서 김대중 선생님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김대중 선생님을 외치던 호남권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안 좋거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지지자들에게 좀 왜냐하면 호남권만을 되게 챙기는 그런 좀 그런 정치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는 전라도 분들도 좀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정치는 어차피 한 지역에서 밀건 뭐 그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전체적인 국가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다수당의 의견들도 조금 포옹하는 정치를 그나마 김대중 선생님은 좀 그나마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좀 합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김충호 선생님 지난번에 이어 들어와 계신데 간단히 음소 키고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그 책을 안 읽어서 오늘 그냥 우리 발표자들이 발표하는 것을 듣고 느껴보려고 오늘 또 참석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박정훈 씨도 들어가셨는데 우리 음소거 키고 간단히 이 부분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박정훈 씨? 아마 아까 아기들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아이들 보고 계시느라 이렇게 지금 음소거 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대구의 김성용 씨도 옵저버로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아직도 연결 어려우신가요? 음소거 키고 잠깐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김성용 씨? 어려우신 것 같고 박현숙 씨도 또 들어와 계신데 음소거 키고 잠깐 인사 가능하세요? 자, 박현숙 씨도 이제 항상 아마 지방이랑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계속 연결이 어려우십니다. 일단 제 생각을 먼저 좀 이 부분 읽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저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 맨 뒤에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60년사 글을 쓴 저자들이 그 뒤에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딱 알겠어. 뭐냐면 김택환 씨. 김택환 씨가 그 김대중 자서전 쓰신 분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을 쓸 때 그 40여 회에 걸쳐서 구술을 하셨고 그 구술에 참여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어서 그걸 이제 문장화한 게 김택환 씨거든요. 그 경향신문 논설위원 출신이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분 칼럼을 좋아해가지고 특별히 연락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자서전 집필을 맡겼다는 건데 그 김택환 씨의 필체가 그대로 느껴져요. 김대중 자서전하고 약간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아 이게 김택환 씨가 썼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나온 내용 위주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업적 위주로 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그 당시 민주당 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좀 많이 이렇게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많고. 근데 김대중 정부의 업적이 뭐 민주당의 역사인 거지 뭐 민주당이 집권했던 역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이 DJP 연합에 대한 평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으로는 623쪽이에요. 623쪽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국 정치 세 번째 단락. 한국 정치사에서 DJP 연합과 국민의 자민련 공동정부는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보다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일으켰다는 점은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두 당이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색깔이 다른 정치 집단이 연합하여 시대적인 과제를 이룩함으로써 역사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DJP 연합이 야합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 대통령은 그런 시각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독일에서는 3인당이 기민당과 연합하고 기민당이 기사당과도 연합한다. 나는 공동정부를 운영해서도 충분히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자민련은 힘을 합쳐 국난이라 일컬어지는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 국정에 참여했던 자민련 인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IMF 체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여망이었던 재벌개혁에는 미온적이었다. 자민련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딴전을 피우거나 목리를 부렸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DJP 연합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인 스스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대중 정부의 특징은 5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야당 정부치고 굉장히 유능하게 국정 운영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디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일본 민주당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일본 민주당도 이른바 자민당이 1.5당 체제라고 해서 거의 50년 넘게 일당 사실 독자를 해온 거 아닙니까? 일당 집권을 해왔는데 일본 민주당이 2003년에 호소카와라는 사람이 한번 집권하고 또 200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하토야마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이 뒤에 하토야마 그다음에 나오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한 모리는 아니면 저쪽이었고 그렇게 해서 한 3명 정도가 일본 민주당 총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일본 민주당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나라를 걷어를 내버립니다. 특히 이제 운이 나빴던 건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던 것도 있죠. 근데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엉망진창으로 실정을 함으로써 일본 민주당의 지지가 지금 그 이후에 일본 민주당 지지가 뭐 3%, 5% 한때 집권했던 정당이 자민당을 대체해서 집권했던 정당이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꺼져버려요. 아베가 그렇게 지난 한 8년 가까이 독주할 수 있었던 것도 야당인 민주당이 워낙 상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맘 놓고 극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 일본 민주당은 오자와 이치로라고 하는 자민당의 아주 중심 세력이 같이 합류해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세력이 갑자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거대한 그 대규모 국가, 선진국에 가까운 국가를 집권했을 때 국정을 무난하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어떤 눈높이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을 잡았는데 정치를 잘 못한다 싶으면 바로 지지가 급락을 하면서 정권을 뺏길 뿐만 아니라 쟤들은 무능한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확 각인이 돼서 다시는 집권을 못합니다. 한동안. 일본 민주당 보세요. 지금 정권 뺏기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집권을 못하고 집권 근처에도 못 가고 있잖아요. 도저히 자민당이 선거할 때마다 압승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개판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민당이 계속 압승하는 이유는 야당이 무력화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의 민주당은 그게 어쨌든 자민련과 공동정부를 통해서 어쨌든 경제 파트의 장관들을 거의 다 자민련 출신들이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서 경제가 갑자기 확 망가진다든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보민 씨가 얘기한 부분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지환 씨가 얘기한 부분, 김대중 대통령이 국제적 감각이 되게 뛰어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한미군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하고 정상회담할 때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김정일도 동의를 하죠. 근데 이게 뭐랑 다르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하토야마가 집권하자마자 후텐마 지역에 있는 주일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미군이 있는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죽거든요. 주민에 대한 성폭행, 미군의 성폭행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사회 문제예요. 우리도 옛날에 이태원 부근에서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주일미군의 후텐마 기지를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아주의라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아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라고 하면서 하토야마가 이렇게 위안부 문제 사과도 하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었지만 또 중국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 이거 아마추어들한테 정권 맡긴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엄청나게 국내 여론에 큰 위기감을 조성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군사정부와 50년간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라든가 또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간을 흔들지 않고 그걸 그대로, 그리고 이제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이제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리고 사강 외교를 통해서 주변 사강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근데 그때 운이 좋았어요. 그때 일본 자민당은 지금 아베처럼 그렇게 극우 세력은 아니었고 중국도 사실 우리와 경제협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은 클린턴 정부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주변 상황이 다 한국에 대해서 큰 악감정이 없고 한국과 관계를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압도적인 인지도, 이거는 이제 이른바 70년대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김대중은 전 세계적인 셀럽이었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 그 납치 사건 때문에 이미 유명해져 있었고 미국에서 망명 생활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의 빌리 브란트나 이런 아주 세계적인 명사들과 다 교류하고 소통하는 세계적인 국제적 인물이었던 거예요. 국내에선 잘 몰랐지만 사실 세계적인 명망이 대단한 지도자였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국제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지. 이제 그런 면 등등이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정부를 무난하게 이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성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재집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국민의 정부 임기 말에 민생 파탄이니 엄청난 말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고 IMF 경제 위기를 1년 반 만에 어쨌든 극복했고 그 전 정부는 아주 경제가 좋을 때 집권해가지고 5년 만에 나라를 털어먹고 IMF 경제 위기를 불러왔잖아요. 김영삼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그 IMF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나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는 거를 국민들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 당시 민주당 내에서 좀 의미 깊은 점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해온 이른바 호남의 가신그룹, 동교동계 가신그룹들이 상당히 퇴조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가신그룹의 맏형격인 권노갑 씨는 툭하면 감옥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신그룹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들은 임명직에는 가지 않겠다. 선출직으로 국회의원은 할지라도 임명직으로 장관이나 이런 청와대에서 높은 자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인 약속을 했고 또 임기 내내 대부분 그걸 지켰죠. 그건 이제 김대중 정부의 성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을 도왔던 민주화 인사들이 많은 희생을
감소한 측면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이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 왜냐면 김태환 씨가 관심사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민주당 내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 사안이었고 그런 가신글들을 그 등에 칼을 꽂으면서 어떻게 보면 치고 나온 사람이 정동영이었던 거죠. 사실은 건너갑시 자서전을 보면 그 정동영이 자기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정동영이라는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키워준 게 건너갑이거든. 동교동계에서 키워준 사람이거든 사실 정동영은. 그랬는데 그 노무현은 오히려 이제 그 양자처럼 이렇게 자기가 굴러 들어온 사람이라면 정동영이야말로 동교동계 마지막 어떤 프린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동영이 중심이 돼서 건너갑을 공격하고 동교동계를 공격해서 이른바 정풍운동을 일으켰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이른바 동교동계가 김대중 정부와 함께 몰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업적으로 보면은 뭐 대단하죠. 생산정복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정보고속도로를 깔고 한류 문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기반, 이른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지원 문화부 장관 같은 아주 핵심 실세를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그 부서에 힘을 엄청 실어준 거죠.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한류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고. 근데 정복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한 건 뭐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4대 개혁 뭐 실시한 거, 뭐 이런 것들 하여간 김대중 정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국정 운영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임기 말에는 그 아들 삼형제 비리, 그 홍삼 트리오 지금 그 중에 한 명은 국회의원이시죠 김원걸 씨. 근데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이 다들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다만 이제 그 당시 특성상 대통령 아들들이고 현직 국회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로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되게 억울해했지만 그 로비 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결국엔 다들 감옥에 가게 되셨고 그게 이제 결국엔 김대중 정부 막판에 도덕성을 무너뜨리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심적으로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죠. 그래서 임기 말에 마치 실패한 정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하게 만든 계기가 됐는데 당시에는 홍삼 트리오 비리가 굉장히 컸지만 지금 사실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 개인들의 비리였을 뿐이지 그게 사실 김대중 정부의 업적을 평가할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임기 말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사실 별로 기억 못, 요즘 사람들이 별로 기억 못 하거든요.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 자체는 무난하게 마지막까지 잘 이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 노무현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정권을 이어받아서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점은 저는 김대중 정부의 노선을 5년간 더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큰 국가의 어떤 발전 방향이 어쨌든 10년 정도 유지가 되면서 안착됐고 저는 지난번에 제가 테헤란노 대학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강의했을 때 강의 한 2시간 정도 진짜 입 아프게 하고 나서 끝나고 갑자기 어떤 아나운서분이 딱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 몰랐는데 덕분에 잘 알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 업적이 하나 뭐냐?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순간 갑자기 내가 하고 이렇게 턱 하고 막히는 거지. 내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지? 라고 이제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왜냐면 구체적인 물질로 남은 게 현물화된 업적들이 많거든요. 임기 중에 성공했다고 볼 만한 것도 많고. 노무현 정부의 업적은 뭐지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딱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좀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한미 FTA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한미 FTA는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잖아요. 그런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맺었던 그런 FTA 활성화 뭐 이런 거에 뭐 그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긴 한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결국 그거였다고 봐요. 그때도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거. 저는 그거는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보고 그 대한민국의 그래서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뒤에 백판으로 지금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런 문구를 뒤에 걸고 기자회견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국민들이 그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상 주권자였고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입장이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김영삼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정치의 중심은 삼김이었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정부의 느낌이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정부 이름도 참여정부라고 내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참여의식을 굉장히 고취시켰고 국민들이 이 진정한 주권자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굉장히 어떤 국민들 사이에 어떤 젖어들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광우병 쇠고기 집회가 일어났던 이유는, 그건 뭐 다음 텀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그때 나왔던 유명한 그 노래가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헌법 1조 2조가 그때 뭐 노래로 만들어져서 막 거리에서 불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지난번 탄핵 촉구 집회 때도 나왔던. 그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전에는 헌법 조문으로만 안 했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그걸 마음속으로 체화하게 되는 거예요. 체화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어떤 그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느낌이 들면 가만히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옛날에 소수의 운동권들이 그랬다면 이제는 국민들 자체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주권의식을 고취시키는 기간이 바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이었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난 10년간, 지난번 10년간 집권했던 가장 큰 의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박정훈 씨 이제 다시 들어오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읽으신 소감, 5장 읽으신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애들이랑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요. 맞아요. 네. 중간부터 좀 들었는데, 저는 책은 그냥 훑어 읽었고요. 그냥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봤어요. 고등학교 때랑 거의 이제 20살 초반 때인데,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고 인정하고요.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때는 뭐랄까 되게 2002년 월드컵도 있었고 되게 뭔가 되게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한 기억이 많고,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빚쟁이들이 많았어요. 그 카드를 하도 남발해서 모르겠어요. IMF 이후로 좀 고육지책일지도 모르겠지만 카드를 친구들이 많이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빚쟁이가 돼서 그 다음 정부 때 개인 회생 제대로 좀 제도로 인해서 조금 구제받았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이 있었고, 이번에 나왔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저는 남북 회담으로 인해서 평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지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사를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삶, 아까 셀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그 민주주의를 위한 그분의 삶을 알고 나서 그 이유가 정말 주된 노벨 평화상의 이유구나. 마치 아웅산 수치 여사처럼, 넬슨 만델라처럼, 네, 그런 것 같고, 또 국민의 정부 때 만델라 대통령의 그 정책을 살짝 벤치마킹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이전에 있던 그런 지금처럼 막 적폐청산 막 이런 복수가 아니라 다 화해하고 다 덮어주고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공존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했었던 것들 용서하고 그런 게 기억에 남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까 유봉희 기자님도 딱 기억나는 게 없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 잘하셨는데, 그냥 한 가지 정말 잘하신 거는 국민 참여정부, 진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으로 국민들이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밑거름을 마련해 주셨던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지난이 아니죠, 벌써 20년 전인데,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돌아보면서 다음 정부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정부가, 이게 민주당 자꾸 사기 정부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오기 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장면 정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아니고 오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데, 어쨌든 그 다음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될지 뭐 국민의힘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또 들어선다면
혹은 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점은 배우고 또 어떤 점은 반면교사가 돼야 될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지웅 변호사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돌아보며 다음 정부가 혹은 그렇게 이재명 정부가 되든 뭐 윤석열 정부가 되든 간에 배워야 될 교훈 어떤 걸까요? 제가 항상 처음이라서 좀 힘들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게 책을 그냥 쭉 한번 이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짧게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는 그러니까 김종필하고 DJP 연합을 해서 자민련하고 공동 정부를 하면서 뭐 강요들도 공유를 하고 이러다가 그 무슨 사건이었더라? 그 강정구 교수 사건인가요? 뭐 무슨 하여튼 무슨 이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DJP 연합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거를 깨진 거고. 아마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아, 맞아요, 임동원. 예. 아마 그게 강정구 교수가 북한에 가서 만경대에다가 인사를 참배를 하고 만경대 정신으로 뭐 평화통일 이룩하자 뭐 이런 걸 방명록에 썼어요. 그거를 허용해줬다는 거에 책임을 물어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내는데 한나라당이 그걸 자민련이 동조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지. 그것 때문에 맞아요. 공동정부가 깨졌죠. 그 사이에 막 쌓인 게 많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그냥 이제 완전히 갈라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그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정몽준하고 했는데 그 전날 유세 때 뭐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문 안 열어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깨졌잖아요. 깨져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그때 막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막 이렇게 막 후회하시는 그 문구도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됐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때는 절대 혼자서는 정권을 이게 창출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일단 어쨌든 정몽준하고 결합을 해서 하다가 또 어쨌든 깨졌지만 또 극적으로 정권을 창출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은 그런 어떤 연합이나 이런 거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거를 창출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는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이거를 투표를 이제 의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세력이나 파워의 이거를 그래프로 제가 이렇게 도표화 시켜보면 정말 이 말하자면 세력의 확장성이 이제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게 너무 가득 차면은 또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뭐 개영배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 내에서도 이렇게 건전한 이런 어떤 비판이나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올지 좀 지켜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과,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항상 추구했던 게 이렇게 중도나 이런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우르려고 했던 그런 점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연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지자들의 반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철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 앞으로도 집권하면서 그 철학을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속 중도나 이런 쪽을 좀 아우르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북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꾸 이제 이 국민들의 일반 정서나 국민들의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북한의 뭐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민주당의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과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그간의 무슨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국민들 정서와는 괴리되게 가면서 계속 이렇게 그거를 실점을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표를 잃는다 그럴까요? 그런 손해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햇볕 정책의 그 근본 취지도 처음에 그 제1번이 그거더라고요. 적이 무력 도발을 하면 철저하게 응징한다. 그게 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지환 씨도 음소거 키시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정부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소거 키시고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얘기하다 보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좀 안 들리다가. 그 이어폰 끼니까 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어폰 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어폰 그냥 빼고. 네, 이어폰 빼면 잘 들려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저는 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좀 잘못되면 무조건 보겠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거를 좀 참고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일의 먹거리를 또 발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쟁이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정부 되면은 또 다른 신기술이 나올 거고 우리가 또 다른 나라와의 초격차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정보통신이었던 거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노무현 대통령께 배웠던 거는 이제 지방 자치의 완성이 결국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에 첫 삽을 떴는데 사실 세종시라는 게 아직도 미완의 도시라고 하면 세종시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려나요? 근데 아직도 뭐 세종 의사당도 있고 아직 뭐 세종의 청와대 집무실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뭐 제대로 이제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됐으니까 다음 정부 때는 조금 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좀 지방 출장 일정이 많아가지고 지방에 다녀보면은 지방에 혁신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혁신 도시들이 생긴 곳에는 좀 지방의 활력이 좀 불어나 있는데 이제 그런 곳이 아닌 곳들은 좀 구도심이라고 해서 좀 지방의 활력이 좀 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이제 완전히 다음 정부에서는 무조건 해야 될 게 지방 분권이랑 지방 분권을 완성을 시키고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첫 삽을 떴는데 근데 다른 도시들은 그런 비전은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상생형 일자리도 있기는 한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 배운다면은 그런 지방 분권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방 대학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도 그렇고 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막으려면 이제 지방에서도 서울 못지않은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걸 텐데 뭐좀 여든 야든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면 이런 상황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김보미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다음 정부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약간 아침부터 좀 독설하면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586이 지금 현 상황에선 최대 기득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 판국을 보면
기득권 대 기득권의 싸움으로밖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갖고 정부나 무슨 뭐 이런 정책들을 휘두를 수 있는 후보들을 양쪽으로 내세워 있는 형태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가 아닌 우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런 양쪽 진영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정책적으로 좀 많이 좀 발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저는 충격을 좀 받았는데 윤 후보님이 되셔서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586이나 기존 정치에 있는 그 정치 세력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시는 것이 훨씬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와 정책 발언에 더 편해서 당심으로 미는 건 아닐지라는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후보를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형태가 있는 것들이 아닌가, 기득권에 대한.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뭐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좀 반성을 해가지고 좀 그런 쪽은 좀 버릴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기본 당규가 있어요. 당규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포용, 혁신, 공정, 평화예요. 책에 보면 항상 그 모든 민주당 책을 받으면 그 말이 항상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대선 판국을 보면 포용, 혁신, 공정, 평화를 좀 찾을 수가 없는 기조로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그러니까 뭐 평화를 얘기하거나 북한을 얘기하면 되게 막 안 좋은 그 무슨 막스니즘에 빠진 사람처럼 공산주의나 빨갱이 쪽에 이런 오해를 받는 그런 구시대적인 좀 생각들을 좀 버려주시고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거, 포용하고 평화적으로 챙겨야 될 거, 문화적으로 교류해야 될 거, 그다음에 진짜 굶어 죽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챙겨줄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좀 용감한 발언을 해줄 수 있는 좀 지도자분들도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그러니까 저도 노사모였는데, 저도 노사모였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국민참여 경선 쪽에 이제 뭐 거의 뭐 종지부인데, 이 예전 시대 때는 나를 뽑아주세요 하고 정치인들이 돈을 대는 형태였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쪽으로 계속 이런 정부 쪽으로 갈 때는 거꾸로 국민들이 너 뽑아줄 테니까 돈을 대줄 테니 너 정치 좀 잘해줘 라고 밀어주는 세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당내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당 밖에는 내 사람들이 있다라는 기조의 새로운 기조가 있었거든요. 이걸 지금 죄송합니다. 저는 민주당 사람이라 민주당이 이번에 이기려면 그 힘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다. 안 그러면 정권 심판론에 밀려서 또 다시 힘든 길로 또 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우리 민주당의 정신 포용혁신 공정평화를 좀 많이 외쳐주는 그런 좀 우리 민주당의 대선 좀 형국이 일어나길 깊이 바랍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훈 씨.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의 교훈, 다음 정부가 배워야 될 교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 어떤 정부나 좋은 것은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거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국한하는 것보다 뭐 여든 야든 집권당이 어떤 정부든 집권 정부든 좋은 점은 잘 받아서 그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는 좀 새 정치를 하려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 40대 기술론이라고 이제 많은 젊으신 분들을 기용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586이죠. 그런 것좀 이제 586은 좀 이제 물러나고 좀 이제 좀 이제 미래를 살아가는
살아야 될 청년들과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기용돼서 좀 새로운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핵심에는 이제 그 신성장학파에서 다뤘지만 그 대학 도시로 인해서 이제 기업 도시로 인해서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너무 수도권에 인구 분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인구가 너무 몰려 있어서 좀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졌으면, 지금 뭐 혁신 도시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이미 한 상황이고 그 부울경 메가시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좀 정쟁으로 좀 서로 싸우지 말고 정말 이제는 이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때 좀 이제는 좀 한마음으로 좀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운전에 집중해 주시고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재승 씨란 분도 들어와 계신데, 명재승 씨 혹시 잠깐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아마 오늘 옵저버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명재승님? 잠깐 자기소개 가능하세요? 자, 어려우시면 건너뛰고. 김충호 님도 이렇게 쭉 들어주셨는데 혹시 끝나기 전에 잠깐 소감, 들으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책을 안 읽고 뭔가 이야기한다는 게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분 참석 안 하셨지만은 대부분이 하신 말씀들이 제가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요동이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뉴스에 정권 교체 희망을 하는 퍼센트가 57%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론, 즉 그 중도층을 잡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 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앞서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독서 모임도 활성화되고, 또 그 민주당 의식 있는 분들이 좀이라도 많이 정치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좀 소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카드 남발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정지훈 변호사님, 박정훈 씨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김대중 정부 말기에 시도를 했다가 굉장히 큰 그 부작용을 다음 정부 초에, 참여정부 초에 끼친 사건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자서전에서 잘못한 일이었다고 반성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굳이 말하자면 이제 이런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가 일종의 투명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근데 카드를 쓰게 되면 다 기록이 남잖아요. 어쨌든 그전에는 현금 거래를 하다 보니까 되게 불투명한 그 지하경제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세금도 잘 안 내고. 근데 이제 카드 거래를 하면서 요즘은 아주 시골의 동네 슈퍼마켓 가도 카드는 다 되잖아요. 그만큼 소득이 투명하게 이렇게 잡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경제가 투명해지는 과정에서 겪었던 뭐 이렇게 폭력 같은 게 아니었나 싶고, 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정몽준하고 노무현 그 단일화가 깨진 게 잘한 일일까?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혼자 단독 집권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게 과연 잘한 일일까? 그러니까 그때는 노무현 정부한테 이제 혼자 단독해서 권력을 다 줄 수 있었으니까 좋은 일이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 4대 개혁 입법 같은 그런 어떤 당시 열린우리당의 어떤 그 일방적인 독주로 이어진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력 기원이 되게 협소해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정몽준 씨의 개인적인 캐릭터나 그때 어떤 서로 그 집단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그 김대중, 김종필 정도의 신뢰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진짜 만약에 공동 집권했으면 집권기간 내내 마치 민주당 신파국파 싸우듯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고, 종합적으로는 깨진 게 잘 된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국권 얘기하셨는데 좋은 지적이고, 근데 이제 당장 그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식으로 뭐 240개 넘는 자치지자체 뭐든 하나씩 나눠주는 식의 지방국권은 이제 일단은 실패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그런 서울에 비견될 정도의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직적을 만드는
새로 직접의 효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 분권이 성공하려면. 그런 어떤 거대 지방 도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의 지방 분권으로 가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수도 세종시는 이제 뭐 국회도 분원이 내려가고 뭐 청와대도 분원이 내려가고 이러면서 어떤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직접, 그리고 부울경 메강시티는 또 하나의 어떤 무역 중심으로서의 직접,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방에 서울 못지않은 삶의 어떤 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방 분권으로 가야지, 그냥 여러 지방자치단체 조금씩 너도 이거 먹고 너도 이거 먹고 이렇게 공기업 쪼개주는 식의 지방 분권은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과정에서 배워야 될 점은 특히 뭐냐면,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재명 정부든 어쨌든 민주당의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과 많이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땐 같은 민주당이었지만 확실하게 세력이 바뀐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의 주류인 동교동계가 이인재를 지지했거든요. 노무현을 지지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교동계가 그리고 이인재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경선 결과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후단협이라는 세력을 만들어서 또 정몽준 지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무현은 아니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이 됐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노무현 세력은 동교동계 김대중 세력하고는 달라. 저거는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거의 뭔가 되게 참신하고 새로운 정부라는 느낌을 많이 줬단 말이죠. 왜냐면 실제로 세력이 달랐고 세대도 달랐고, 그건 완전히 어떤 그 집권 세력 내에서의 그 정권 교체라는 느낌을 확실히 줬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의 어떤 교체가 그런 정도의 느낌을 주냐 이거야.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의 교체는 확실히 뭔가 바뀐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세력이 확 바뀐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는 게 과연 그런 세력 교체라는 느낌을 주느냐. 근데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친문의 핵심 인사들도 이재명 캠프에 많이 합류를 했고, 친문 진영이 뭐 이낙연 대표 쪽을 좀 더 지지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낙연 후보가 친문의 아주 적동성 있는 후보라고 보기도 애매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김경수가 나왔는데 이재명이 경선을 해서 이겼어. 그러면 이건 확실히 세력 교체라는 느낌이 들겠지. 근데 지금 이재명 그 캠프는 그렇게 큰 정권 교체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감옥 갈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박지원 장관도 그 정권 바뀌고 나서 감옥 갔잖아요. 임동원 장관도 감옥 가고,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 거의 다 한 번씩 감옥 갔다 왔습니다. 다 무혐의 나오고 무죄 받았어도 어쨌든 다들 감옥 들어가서 어쨌든 임기초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권 교체 여론이 큰데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는 이거는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면 초창기에 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사건들, 분명히 누군가 장난치고 해먹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아마 선거 막판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될지 윤석열 될지 진짜 근소한 차이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렇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라든가 초기에 있었던 부정부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마 정권 재창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다라고 주장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잘한 점은 살려가야 되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현정,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 사실 추진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다 반대하고 노무현 개인이 추진했던 건데, 그러니까 대현정의 고민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음 정부는 아까 말한 우리 박정우 씨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저출생 고령화라든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정권만이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여야의 어떤 폭넓은 어떤 지지 기반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려면 노동 개혁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교육 개혁도 해야 되고 굉장히 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선을 추구하는 게 과거에 안희정이었어요. 안희정이 지난 대선 나왔을 때 대현정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본인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사라져 버렸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는 어쨌든 집권하기 위해서는 아마 진보 연정 정도로 해서 정의당 정도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의 어떤 건전한 합리적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는 대연정 노선을 결국 복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해야 되는 목표가 그래. 이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개혁 과제가 한 정부만으로 추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대개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한 큰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대연정까지도 아마 근데 이재명 정부는 힘들겠죠. 그럼 그 다음 정부 정도에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보면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중에서도 이 체계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대중 정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60년사라고 하는 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김대중 정부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장면 총리가 그 발탁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공화국 장면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에서 이어서 노무현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를 연결해 주는 건 김대중이라는 키워드예요.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40년, 50년간 정치를 하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세력을 어떻게든 자기 주변에 끌고 가면서 강제로 연결을 시킨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이렇게 민주당 60년사 같은 그런 어떤 정통성은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정당은 얼마든지 쉽게 버릴 수 있거든.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당 얼마든지 부정하고 새로 만들고 뭐 그래 왔거든요. 그 국민의힘을 보세요. 국민의힘이 자유당부터 60년사를 쓸 수 있겠어요? 지금으로 지금 70년사인데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자유당의 역사를 부끄러워서 그걸 어떻게 자기 역사라고 해요? 자유당 역사는 그야말로 국민을 약탈한 역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붕 씨가 온 가족이 자살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단절하고. 그럼 공화당부터 시작해? 그 공화당도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많고 뭐 4대 비리 사건도 있었고 뭐 아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게 인적으로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묶어내지 못하고 항상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만들어진 지 국민의힘 이름 쓴 건 1년, 2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름을 바꿔가면서 과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보수 세력이라면 그나마 어떤 민주 세력 쪽에서 하나의 정당 이름으로 60년 사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 컸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런 역사적 성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한테 남겨준 선물인 거죠. 우리에게 그래도 정치를 그 흐름 속에서 큰 어떤 혼란 없이 버팀목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해놨던 어떤 그 공이 컸던 것 같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병행 발전한다는 그런 큰 노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노선을 야당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당이지만 여당이 가질 수 있었던 거는 DJ의 공이 컸고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김대중도 노무현도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권력을 쟁취했지. 그 40대 기술론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대 유진산 세대와의 권력 투쟁을 통해서 그 지도자가 된 거고 노무현도 동교동계 혹은 이제 그 전 세대와의 권력 투쟁을 통해서 어쨌든 쟁취해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의 청년 세대도 586 세대와 투쟁을 해서 586 세대 투쟁이라는 게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뭐 네거티브하고 뭐 비리 캐내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해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586 세대보다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래서 지도자로 이제 우뚝 서야 된다. 그게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스터디를 마무리할 텐데 그러면 우리 다음 스터디 일정을 좀 잡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래 사실 남은 분량이 7장은 엄청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기록을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일주일만 해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뭐 그동안 못 읽으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보시라고 해서 2주 뒤로 내가 밀어서 11월 21일 2주 뒤 일요일 11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다음 스터디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예, 이견 없으시면 그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가능하신 분은 화면 좀 비디오 좀 켜주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비디오 잠깐 켜주시고요. 가능하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자, 동안 날씨 끝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막 들어오셨네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럼 2주 뒤에 이 책 끝까지 다 읽고
모이겠습니다. 못 읽으신 분들은 2주 동안 많이 읽고 따라오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